66번입니다. 수목의 흡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물어봤네요.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것은 뭐죠? 수분 흡수에 관한 거죠. 책 209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 수목의 수분 흡수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역시나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때문에 설명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분 흡수에는 총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로 뭐냐면은 수동 흡수, 그리고 능동 흡수, 수간압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각각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수동 흡수의 키워드는요, 첫 번째로 낮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산작용으로 인한 집단 유동이 일어난다 라는 게 수동 흡수의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즉 증산작용을 통해서만이 발생할 수 있는 흡수를 보고 수동 흡수라고 합니다. 그럼 능동 흡수는 뭐냐? 이것도 역시 수동 흡수와 마찬가지로 삼투압을 이용해서요, 물에 이동을 하지만요, 이게 능동적인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일부러 삼투압에 의해 능동적으로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보고 수동 흡수라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초본 식물에서 나타나는 일액 현상이 있고요, 겨울철 낙엽수에서 발생하는 근압이 이 수동 흡수가 되겠습니다. 낙엽수의 대표적인 예로 자작나무가 있겠고요, 재밌게도 능동 흡수는 나자 식물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대부분의 수동 흡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맞죠? 수동 흡수를 통해서 대부분의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낮 시간, 봄에서 가을까지 이때 일어나는 것이 수동 흡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낙엽수가 겨울철에 뿌리의 삼투압을 이용해서 흡수하는 것을 보고 능동 흡수를 한다. 맞는 말이죠? 제가 방금 능동 흡수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수목은 뿌리 위에 잎의 기공과 각빛층, 가지, 옆은 수피의 피목 등에서도 수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네,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역시 맞는 말이고요. 축근은 주변 조직을 찢으며 자라기 때문에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수분이나 무기염이 이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세포벽 이동인 아포플라스트와 세포질 이동인 심플라스트가 있었죠. 그것들이 어떻게 수분을 흡수하냐, 어떻게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냐면은 측근이 주변 조직을 찢으면서 그 사이 공간으로 물이 흡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럼 5번에 설명하기 앞서서요, 수간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단계로 수간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간압 자체는 제가 능동 흡수인지 수분 흡수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능동압이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간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수간압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능동 흡수와 수동 흡수는요, 이 두 개가 모두 삼투압을 이용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수간압은요,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CO2가 수간의 세포 간극에 축적되어서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 가지고는 설명이 좀 어렵죠. 자, 보겠습니다. 자, 수간압이란요,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온도차가 좀 특이한 온도차입니다. 첫 번째로 야간 온도가 영하권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요, 주 야간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낮 같은 경우는 영상 기온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간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요, 초봄이 되겠네요. 또는 늦겨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계절 전기상 이때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주 야간 온도 차이가 10도씨 이상 벌어지게 돼요. 특히 산림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고로쇠 수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로쇠 나무에서 추출이 되는데요,
이 고로쇠 나무는 수간압에 의해서 추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그 자세한 작용 기자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로쇠가 우리가 어떻게 뚫느냐면요, 일반적으로 고로쇠에다가 구멍을 뚫죠.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주사 바늘을 꽂고 물통을 연결해 놓으면 사이로 낮에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로쇠 수액을 추출해서 먹게 되죠. 그럼 그 작용 기작이 어떻게 되느냐, 밤이 되면요, 세포 호흡을 통해서 CO2를 흡수하게 됩니다. 왜냐, 겨울이 되더라도 수목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CO2를 흡수를 해야 하게 돼요. 그럼 그 CO2가 기본적으로 공기가 좀 차겠죠. 즉 차가운 공기와 같이 흡수가 되는 CO2에 의해서 흡수가 되면은 마치 우리가 겨울철에 몸이 쪼그라들듯이 세포 간극의 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세포 압력이 감소하면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럼 그 빈 공간 사이를 뿌리에서 물을 상승시켜 가지고 도관을 충전시켜요. 어디를 시킨다? 뿌리를 충전시키는 게 아니라 도관, 즉 수간에 있는 도관을 충전을 시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뿌리에 있던 물이 수간으로 옮겨졌어요. 잎에는 아직 안 갔죠. 도관으로 움직여졌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낮이 되면요, 이 CO2랑 같이 흡수된 차가운 공기가 낮에 의해서 온도차가 10도 이상 증가하게 되면 팽창을 하게 됩니다. 즉 수간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던 이 공기로 인해서 팽창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수액이 밖으로 밀려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압력이 증가하면 상처 밖으로 수액을 흘려보내게 되게 됩니다. 고로쇠 나무의 수액은 밤에 충전이 되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고로쇠 수액의 추출은 낮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번 보겠습니다. 그 납은 낮에 기온이 상승하여 수간 세포 간과 섬유세포로 축적되어 있는 공기가 팽창하면서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수간압이라고 고쳐주셔야 돼요. 수간압이 낮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간 안에 세포 간극에 섬유세포로 축적되어 있는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여기를 공기로 바꿔줘야겠네요. 공기가 팽창하면서 그로 인해서 압력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서 도관에 같이 있던 물들이 밀려나가게 된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고로쇠 수액을 추출해 먹을 수 있다. 따라서 답은 수간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고요.